아, 시어머니 냄새 진짜.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며느리 서지영이 내 방문 앞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까지 온 걸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작은 방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려고 했지만 어제 청소하느라 무리했던지 삐걱거렸습니다. 낡은 거울을 보니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30년 전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는데 말이죠. 허리 굽은 할머니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아직 집안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인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걸레와 청소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반복했던 일이었어요. 거실 바닥부터 시작해서 주방, 화장실, 각 방의 복도까지 120평 아파트를 혼자서 청소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으니까요. 오전 7시쯤 되자 집안 식구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나온 건 손녀 하은이었습니다. 22살 대학교 4학년인데 요즘 취업 준비한답시고 매일 늦게 일어났어요. 하은이는 나를 보더니 인사도 없이 지나쳤습니다. 마치 가구나 공기처럼 나를 취급했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거실을 가로질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손자 지훈이는 더 심했습니다. 19살인데 방학이라고 매일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방으로 갖다 먹었습니다. 가끔 나오면 나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아들 민준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48살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유일하게 나한테 인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응, 잘 잤어. 아침은 차려놓으셨죠? 응, 식탁에 있어. 민준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식탁으로 갔습니다. 당연한 듯이 내가 차려놓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며느리 서지영이 나왔습니다. 45살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30대처럼 보였어요.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아침을 먹으면서 민준이한테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 회식 있다며? 응, 늦을 것 같아. 그럼 저도 친구들이랑 약속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녁을 어떻게 하라는 말도, 뭘 해먹으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였죠.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 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30년 전 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나를 존중했고 며느리도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 봐주는 할머니였어요. 그 다음에는 집안일 거드는 할머니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청소하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가정부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점심때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어요. 화면에 미등록 번호라고 떴는데 받지 않으려다가 뭔지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순희 여사님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정중하면서도 격식을 갖춘 말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신화그룹 비서실입니다. 중요한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신화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빠, 내 친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다니. 언제요? 어제 새벽입니다. 장례식은 모레 오전 10시입니다. 여사님께 꼭 참석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유언. 오빠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년 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화그룹 창업주의 외동딸로 태어난 나. 오빠와 함께 재벌가의 자녀로 자랐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회사를 원했고 나는 현금과 부동산을 원했어요. 하지만 친척들이 끼어들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듯 가족을 떠났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내 과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나를 김순이가 아닌 그냥 한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아들네 집에서 얹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졌어요. 저녁 6시쯤 지영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손에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쇼핑백을 열어보는 지영이를 보고 있으니 한숨이 나왔어요. 저런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민준이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지영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누군가와 통화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거실에서 설거지하던 내 귀에 들렸습니다. 응, 샀어. 이번 신상 너무 예쁘더라.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문제가. 아, 진짜 냄새도 나고 늙은이 특유의 그 냄새 있잖아.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돈은 걱정 마. 시어머니가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초연금으로도 충분히 싼데 보낼 수 있어. 기초연금으로 요양원에 보낸다.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고 볕도 잘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침대에 앉아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오래된 명함 한 장이 있었어요. 30년 전 변호사가 준 명함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때 변호사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저 김순희입니다. 30년 전 신화그룹 건으로. 아, 김순희 여사님,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 네. 물론입니다. 언제 뵐 수 있으십니까? 모레 장례식 다녀온 후에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여사님, 혹시 모르시나요? 뭐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여사님께 엄청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유산? 오빠가 나한테 유산을 남겼다고? 얼마나요? 정확한 금액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상당한 금액입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년 만에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지영이가 또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빨리 보내야 해.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스트레스. 내가 스트레스였구나.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30년 동안 숨죽이며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곧 모든 게 뒤집힐 거야. 장례식 당일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3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옷장을 열어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어요. 검은색 원피스였는데 10년도 더 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전 7시쯤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알면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어디 가느냐고, 누구 만나느냐고 캐묻고 또 잔소리할 게 뻔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3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신화그룹 회장의 장례식답게 규모가 엄청났어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30년 만에 나타난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로비에는 화환들이 가득했어요. 대기업 회장들,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화환들이었습니다. 빈소 쪽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나를 알아봤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혹시 순이 이모님이세요?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조카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응, 그래. 아, 정말 이모님이시네요. 저 재훈이에요. 삼촌 아들. 재훈이. 30년 전 3살이었던 조카가 이제 30이 넘었구나. 어머, 재훈이가 이렇게 컸어? 네, 이모님. 회장님께서 이모님 오실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오셨네요. 재훈이가 나를 빈소로 안내했어요. 걸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늙은 여자가 누구냐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빈소에 들어서니 오빠의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오빠 얼굴이었어요. 많이 늙었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영정 앞에 서서 절을 올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살았지만 그래도 내 친오빠였거든요. 상주석에는 조카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어린아이들이었는데 이제 중년이 되어 있었어요. 큰 조카가 나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욱이었어요. 신화그룹 부회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모 오셨군요. 차갑고 격식 있는 말투였어요. 반갑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응, 왔어. 아버지께서 이모를 찾으셨어요. 유언도 남기셨고요. 그래. 네. 장례식 끝나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시죠. 유언장 낭독이 있을 겁니다. 재욱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내가 유산을 받게 된다는 걸 알고 있나 봅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대기업 회장들, 정치인들, 연예인들까지. 오빠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오쯤 발인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모님, 이제 변호사 사무실로 가시죠. 지금? 네, 다른 분들도 다 모였어요. 재훈이가 준비해온 차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층 빌딩이었어요. 20층에 있는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어요. 조카들과 친척들, 그리고 회사 임원들까지 모두 나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과 경계가 섞인 눈빛이었어요.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 나한테 향해 있었습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신화그룹 김태준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산 규모가 어마어마할 테니까요. 먼저 신화그룹의 주식과 경영권은 장남 김재욱에게 승계합니다. 재욱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부동산 자산 중 서울 지역 건물들은 차남 김재훈에게. 변호사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조카들과 친척들에게 나눠주는 재산 목록이었어요. 모두 수백억 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 김순희에게는 현금 2천억 원과 제주도 소재 리조트, 강원도 소재 콘도, 그리고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외화 자산 전액을 물려줍니다. 2천억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조카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특히 재욱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2천억 원이요? 재욱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한테. 유언장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변호사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재욱이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적대적인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빠가 정한 일이었으니까요. 추가로 회장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김순희 여사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네줬어요. 하얀 봉투였는데 오빠의 필체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야, 30년 동안 미안했다. 내가 왜 떠났는지 이제야 이해한다. 가족들의 욕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았어. 이 돈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야. 이제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오빠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오빠가 나를 이해하고 있었구나. 30년 만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변호사가 나를 따로 불렀어요.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김순희 여사님, 정확한 재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현금 2천억 원, 제주 리조트 시가 300억 원, 강원 콘도 시가 200억 원, 스위스 은행 외화 자산 100억 원, 총 2,600억 원입니다. 2,600억 원.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특별히 남기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 이 돈을 받으시려면 신화그룹 이사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명예이사 자격으로요. 그게 무슨? 회장님께서 여사님이 가족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다신 겁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 하지만 30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가능할까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일주일 안에 답변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600억 원이라는 돈, 명예이사라는 조건,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점심 안 차려 놓으셨잖아요. 점심. 나는 지금 2,600억 원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며느리는 점심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요? 어디 가신 거예요? 친구 만나고 왔어. 아, 그래요? 그럼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 저녁도 준비해야죠. 전화를 끊었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았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 돈을 받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더 이상 청소하며 살 필요도 없고 눈치 보며 살 필요도 없어. 하지만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집에 도착해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지영이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세요? 저녁 준비는 하셨어요? 지금 할게. 빨리 해주세요. 배고프다고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해버릴까? 나 2,600억 원 받았다고. 너희들이 무시하던 이 할머니가 대한민국 최고 부자 중 한 명이라고.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어요. 모두들 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어머니, 내일 청소 좀 제대로 해주세요. 구석구석에 먼지가 많더라고요. 지영이가 불평했어요. 알았어. 그리고 화장실도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응. 순순히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게 바뀔 텐데.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변호사가 준 서류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재산 목록, 계좌번호, 부동산 서류들. 모두 진짜였어요. 2,600억 원. 이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복수? 30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명예이사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이사회 일정 알려주세요. 이제 시작이야.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똑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까지는 억지로 했던 청소가 오늘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엌에서 걸레질을 하면서 창 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두운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였어요. 김순희 여사님,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신화그룹 본사에서 이사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명예이사로 참석하시려면 그에 맞는 복장과 품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제가 스타일리스트를 연결해 드릴까요? 스타일리스트.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럴 필요까지야. 여사님, 신화그룹은 대한민국 10대 재벌입니다. 이사회에는 언론도 참석할 수 있어요.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조카들한테 무시당할 게 뻔했습니다. 알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옷장을 열어봤어요. 낡은 옷들 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새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두 지영이가 입다가 버린 옷들을 물려받아 입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오후에 조용히 외출했어요.
지영이한테는 병원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어차피 관심도 없을 테니 문제 없었어요. 강남역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준 계좌로 일단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은행 VIP실로 안내되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받는 대우였습니다. 직원이 극진하게 모시더군요. 김순희 고객님,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체크카드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새 카드를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어요. 지갑에 넣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카드 하나로 뭐든 살 수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가보는 백화점이었어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용기를 내서 들어갔어요. 1층은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지영이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었어요. 여성복 매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직원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어요. 초라한 차림새 때문에 돈 없는 사람으로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고 옷을 둘러봤어요. 정장, 원피스, 코트, 모두 품질이 좋아 보였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표정이 시큰둥했습니다. 뭘 찾으세요? 정장 좀 보려고요. 정장이요? 가격대가 어떻게 되세요?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상관없어요. 제일 좋은 걸로 보여주세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명품 라인 코너로 안내받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네, 피팅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30년 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어보는 거였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어요. 여전히 늙은 여자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직원이 말했지만 아직도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거 살게요. 그리고 구두랑 가방도 같이 보여주세요. 네. 아, 네. 직원이 놀라서 대답했어요. 1시간 동안 여러 벌을 둘러보고 골랐습니다. 정장 3벌, 구두 2켤레, 가방 하나. 총 금액이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카드 결제 가능하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마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네. 카드를 내밀었어요. 직원이 단말기에 찍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승인이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갑자기 존댓말이 높아졌어요. 돈이 있으니까 대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백화점을 나와서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피부과였습니다. 강남에서 유명하다는 곳이었어요. 어떤 시술을 원하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얼굴 전체적으로 관리받고 싶어요. 주름도 좀 펴고 피부도 좋게 만들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상관없어요. 3시간 동안 여러 시술을 받았습니다. 레이저, 보톡스, 필러. 생전 처음 받아보는 것들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확실히 달라져 보였습니다. 주름이 좀 펴지고 피부가 밝아졌어요. 아직도 70살 할머니였지만 그래도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오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 의사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녁 때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쇼핑백들을 들고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의 옷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겉모습은 준비가 되었어. 다음은 정보가 필요해.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사립탐정 서울 이렇게 쳐봤어요. 여러 업체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평이 좋은 곳을 골랐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떤 의뢰이신가요? 가족조사요. 아,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와 손주들 뒷조사 좀 해주세요.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 주시면 상세한 보고서 드릴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죠? 케이스마다 다른데 보통 500만 원 정도입니다. 알겠어요.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계좌번호를 받아서 바로 송금했어요. 500만 원.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돈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썼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어요.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모두들 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이번 달 생활비 좀 주세요. 생활비? 네, 학교 등록금이랑 책값이랑.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은이는 이미 졸업했고 등록금도 다 냈거든요. 아마 명품 사는데 쓸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데? 50만 원만요. 50만 원. 내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알았어. 진짜요? 고마워요, 할머니. 하은이가 처음으로 밝게 웃었어요. 돈 때문에. 지훈이도 거들었어요. 저도 좀 주세요. 게임 아이템 사야 돼서. 너도 50만 원? 네. 웃기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2,600억 원을 가진 걸 알면 기절할 텐데. 알았어. 내일 줄게.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너희들이 누구한테 손 벌리고 있었는지 알게 될 거야.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영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병원. 병원요? 무슨 병원? 그냥 검진. 아, 그래요? 지영이가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았어요. 요즘 얼굴이 좀 달라 보이시는데? 그래. 네,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고. 역시 눈치챘구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아, 네. 지영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나갔어요. 며칠이 지나서 사립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드릴까요? 네. 다음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사립탐정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먼저 며느리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두꺼운 파일을 꺼내서 펼쳤어요. 며느리 서지영 씨는 현재 외도 중입니다. 외도. 예상은 했지만 증거를 보니까 충격이었어요. 상대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 호텔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지영이가 낯선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손녀는 명품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적발되었는데 합의금 내고 무마했어요. 하은이까지 역시나였어요. 손자는요?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합의금으로 해결했고요. 지훈이도 깨끗하지 않았구나. 아드님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집안 살림이 빠듯한 편이더군요.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서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가족은 겉으로만 멀쩡했지 속은 다 썩어 있었던 거예요. 보고서는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결심이 섰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다음 주 이사회에서 모든 걸 뒤집어 놓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여사님, 목요일 이사회 준비는 다 되셨죠? 네. 그날 언론도 올 겁니다.
신화그룹 창업주의 여동생이 30년 만에 나타났다는 게 큰 뉴스거든요. 언론. 그럼 더 좋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 정체를 드러내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당일 아침 9시에 본사 앞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지영이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목요일에 만나. 호텔은 평소 그곳으로. 외도 상대와 통화하는 거였어요. 내가 들어온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나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랑 통화해? 아, 친구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지만 모른 척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새로 산 정장을 꺼내봤습니다. 옷걸이에 걸어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목요일.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30년 동안 숨죽이며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입어봤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라 재벌가 상속녀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곧이야. 모든 게 뒤바뀔 거야. 이사회 이틀 전인 화요일 아침,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레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30년의 참을성이 드디어 보상받는 날이구나. 오전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여사님, 오늘 오후에 신화그룹 비서실장이 댁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기로요? 네, 이사회 전에 미리 서류 검토하시고 서명 받아야 할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온다고? 가족들이 볼 텐데? 다른 곳에서 만날 수는 없나요? 비서실장님이 여사님 편의를 위해서 직접 방문하신다고 하셔서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지영이는 보통 그 시간에 집에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점심을 먹고 나서 지영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어요. 오후 1시 50분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벤츠 마이바흐였어요. 번호판도 특별했습니다. 차가 우리 동 앞에 멈춰 섰어요. 뒷좌석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영이가 소파에서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갔어요. 누구세요? 인터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신화그룹 비서실입니다. 김순희 여사님 계십니까? 지영이가 굳어버렸어요. 신화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신화그룹이요? 우리 시어머니를요? 네, 중요한 용무가 있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영이가 나를 돌아봤어요. 의심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문 열어줘. 하지만, 빨리. 지영이가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요. 비서실장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김순희 여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신화그룹 비서실장 강민수입니다. 들어오세요. 실례하겠습니다. 강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지영이는 멍하니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여기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잠깐만요. 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실례지만 여사님께서 이런 곳에. 강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봤어요. 오래 살던 곳이라서요. 아, 네. 문을 닫았지만 밖에서 지영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서류 가져오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강민수가 서류 가방을 열어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사회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목요일 이사회에서 여사님을 정식으로 명예이사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재산 이전 관련 최종 서류고요. 알겠습니다.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강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사님, 혹시 가족분들은 모르시나요? 아직은요. 목요일에 언론 발표가 나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서류에 하나하나 서명했어요.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그럼 목요일 오전 9시에 본사 정문에서 뵙겠습니다. 네. 강민수를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지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강민수가 나가고 문을 닫자마자 지영이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방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는 사람. 신화그룹이요? 그 유명한 재벌 신화그룹이요? 응. 어떻게 어머니가 신화그룹 사람을 아세요? 옛날부터 알던 사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무슨 일 있으세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곧이요? 언제요? 모레. 모레가 무슨 날인데요? 그때 가면 알아.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영이가 문 밖에서 한참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녁 때 민준이가 퇴근하자마자 지영이가 달려들었어요. 거실에서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오늘 신화그룹에서 사람이 왔어요. 시어머니 찾아서. 신화그룹이? 우리 어머니를? 네.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벤츠 마이바흐 타고 왔다고요. 민준이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어머니가 왜? 저도 몰라요. 물어봤는데 모레 알게 될 거래요. 모레? 두 사람이 한참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하은이와 지훈이도 합류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4명이 소파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재벌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 리 없잖아. 하은이가 말했어요. 그래도 비서실장이 직접 왔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혹시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냐? 지훈이가 말했어요. 숨긴다니? 뭘? 모르지. 근데 뭔가 있긴 있나 봐. 지영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신화그룹 회장 최근에 돌아가셨네. 장례식이 지난주였고, 그래서 혹시 시어머니가 장례식에 갔던 거 아냐? 그날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셨잖아. 설마. 가족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뭔가 감을 잡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가 일찍 일어나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늦잠 자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아침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화그룹이랑 무슨 관계세요? 왜 궁금해? 당연히 궁금하죠. 갑자기 재벌 회사에서 사람이 찾아오고 지영이가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내가 재산이 있는 건 아닌지, 그 재산이 자기들한테 오는 건 아닌지 계산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내일 알게 될 거라니까. 내일요? 내일 뭐가 있는데요? 이사회. 이사회요? 어머니가 이사회예요? 지영이가 눈이 커졌어요. 명예이사로 참석해. 명예이사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럼 어머니가 신화그룹이랑 특별한 관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응. 무슨 관계인데요? 그건 내일 알려줄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영이가 답답해하며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후에 민준이가 회사에서 조퇴하고 왔어요.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요. 뭔데? 신화그룹 창업주 김태준 회장님. 혹시 어머니랑 아는 사이세요? 응. 어떻게 아시는데요? 내 오빠야.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이와 지영이가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 섰습니다. 오빠요? 어머니 오빠가 신화그룹 회장이셨다고요? 그래. 그럼 어머니가. 민준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벌가 딸이었어. 30년 전까지는. 폭탄 발언이었어요. 지영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그래서 내일 이사회에 가는 거야. 오빠가 나한테 명예이사 자리 주고 갔거든. 그럼 유산은요?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역시 제일 궁금한 건 돈이구나. 받았어. 많이. 얼마나요? 2,600억. 그 순간 지영이가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600억요? 응.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은이와 지훈이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할머니가 재벌이셨다고요? 그럼 우리도. 손주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돈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잠깐, 그럼 어머니,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지영이가 물었어요. 말할 필요 없었으니까. 하지만 저희는 가족인데. 가족? 내가 되물었어요. 가족이면 나한테 청소시키고 요양원 보내려고 했어?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다 알고 있어. 내가 뒤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지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들킨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 외도도 알고, 하은이 명품 사기 전과도 알고, 지훈이 학폭가의 기록도 다 알고 있어.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립탐정 고용했거든.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지영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은이와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온 가족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내일 이사회 끝나고 이야기하자. 그때 결정할게. 뭘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어떻게 할지. 그날 밤 내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내일이구나. 3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온 거야. 밖에서는 가족들이 밤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대책회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카드는 내 손에 있었으니까.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이사회 당일 아침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의 결실을 보는 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긴장이 되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피부과에서 받은 화장품들을 하나씩 발랐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화장을 하는 거였어요.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립스틱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바르니 얼굴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새로 산 검은색 명품 정장을 꺼냈어요. 옷걸이에서 내려서 침대 위에 펼쳐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더 이상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신화그룹 명예이사였습니다. 천천히 옷을 입었어요.
블라우스, 재킷, 스커트 모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구두를 신고 가방을 들었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70살 늙은 여자지만 품격이 느껴졌어요. 재벌가 상속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7시쯤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실에는 이미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모두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나타나자 모두 입을 벌렸어요. 내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 어디서 저런 옷을? 얼마짜리예요? 2천만 원쯤. 지영이가 숨을 삼켰어요. 자기가 평소에 사던 명품보다 훨씬 비싼 거였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희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왜? 어머니, 첫 이사회잖아요. 가족으로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는구나. 안 돼. 하지만 이건 내일이야. 너희는 집에서 기다려. 민준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집을 나섰어요. 가족들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아파트 정문으로 나오는데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였어요. 강민수 비서실장이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차 문을 열어주는 강민수의 도움을 받아 뒷좌석에 탔어요. 푹신한 가죽 시트에 앉으니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차를 타고 다녔었지. 차가 출발했어요. 강남 거리를 지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 30분쯤 지나서 신화그룹 본사에 도착했어요. 63층짜리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건물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사님,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준비되셨죠?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차가 정문 앞에 멈춰 섰어요. 강민수가 먼저 내려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김순희 여사님, 3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회장님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유산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수가 길을 막아주며 안내했어요. 건물 로비로 들어가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임원들이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순희 여사님 환영합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30년 만에 받아보는 대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60층 이사회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왔어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양옆으로 고급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사회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시작되는 거야. 강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김순희 여사님 입장하십니다.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이 있었고 주변에는 수십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진들이었어요. 모두 일어나서 나를 쳐다봤어요. 호기심, 존경, 경계. 여러 감정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상석으로 안내되었어요.
오빠가 앉았던 자리 바로 옆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사회를 맡은 부회장 재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사회입니다. 고 김태준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김순희 여사님을 명예이사로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재욱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순희 여사님,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선이 나한테 집중되었어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김순희입니다. 신화그룹 창업주 김태준 회장의 여동생이고요. 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30년 전 가족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였어요. 하지만 오빠가 돌아가시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오빠는 저에게 많은 걸 남겨주셨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책임도 함께요. 앞으로 신화그룹이 올바른 길로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재욱이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어요. 다른 이사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안건들이 논의되었어요. 신규 사업, 투자 계획, 인사 이동, 모두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제일 주목한 건 재무 보고였어요. 회사 자금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재무이사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분기 해외 투자 항목에서 200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재무이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기밀 사항이라서. 저도 이사입니다. 알 권리가 있죠. 재욱이가 끼어들었어요. 이모님, 그건 복잡한 사안이라서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하다는 게 뭔가 숨길 게 있다는 뜻인가요?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죠. 제가 앞으로 계속 확인할 겁니다. 재욱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회사 1층 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가 즐비했습니다. 단상에 올라서서 플래시 세례를 받았어요. 30년 만에 세상 앞에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순희 여사님,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요. 유산은 얼마나 받으셨나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앞으로 신화그룹 경영에 참여하실 계획이신가요? 명예이사로서 감시 역할을 할 겁니다. 회사가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민수가 다가왔어요. 여사님, 대단하십니다. 재욱 부회장이 당황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당연한 질문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긴장하실 것 같네요. 재욱 부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 준비되어 있어요. 건물을 나와서 차에 탔어요.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신화그룹 빌딩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해냈어. 드디어 돌아왔어. 오후 2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가족들이 TV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신화그룹 창업주의 여동생 김순희 씨가 3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600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는 내가 건물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김순희 씨는 70세로 그동안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이제 알겠니? 내가 누구였는지. 온 가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TV 화면에서는 계속 내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재벌이었다고? 진짜? 문자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하은이와 지훈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2,600억 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야.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가족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내 앞에 섰습니다. 앉아. 모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30년 동안 나는 평범하게 살았어. 너희 아버지 만나서 결혼하고 민준이 낳고 키우면서 말이야. 가족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너희 집에 오면서부터 달라졌지.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어.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특히 지영이 너. 나를 청소부 취급했지. 요양원 보내려고 했고. 지영이가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은이, 지훈이. 너희는 나를 ATM 기계로 봤어. 손주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선택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달라질 거면 기회를 줄게. 하지만 또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말을 멈췄어요. 그땐 정말 끝이야. 이해했지? 온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내 진짜 인생의 시작. 이사회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갑자기 친절해졌습니다.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지영이가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제가 준비했어요. 내가? 네, 이제부터는 제가 모실게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 평소 지영이가 만들던 것보다 훨씬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수저도 놓아드릴게요. 지영이가 갑자기 극진하게 모시기 시작했어요. 뭔가 속셈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지영이가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그 2,600억이요. 은행에 어떻게 보관하세요? 역시 돈 이야기구나. 분산해서 넣어뒀어. 혹시 명의는 누구로요? 내 명의지. 아, 네. 그럼 혹시 만약에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벌써 내가 아프면 어쩌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내가 죽길 바라?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요. 걱정 마. 다 준비되어 있어. 지영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민준이가 일찍 퇴근했어요. 평소 같으면 밤늦게까지 회사에 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병원 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왜? 내가 아프길 바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민준이도 지영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둘이 짜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 하은이와 지훈이도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할머니, 어깨 안마해 드릴게요. 하은이가 다가와서 내 어깨를 주물렀어요. 할머니, 물 가져다 드릴게요. 지훈이가 물을 따라왔습니다. 모두들 갑자기 효녀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밤 10시쯤 내 방에 들어가려는데 지영이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 만나자.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걸 보니 비밀스러운 내용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지영이가 외출한다고 했어요. 평소에는 어디 가는지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 친구 만나러 가요. 점심쯤 올게요. 그래. 지영이가 나간 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립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 오늘 어디 가는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1시간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사님, 며느리분이 법률사무소에 가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네, 상속 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있어요. 역시 뭔가 꾸미고 있었구나.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후 3시쯤 탐정이 다시 연락했어요. 여사님, 큰일입니다. 뭐가? 며느리분이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인데요. 여사님을 치매 판정받게 해서 재산 관리권을 가져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치매 판정. 그래서 자꾸 건강을 물어봤던 거구나. 더 있나요? 네, 정신병원 입원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재산 관리권이 보호자한테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이 여자가 끝까지 이럴 줄이야. 녹음 자료 있어요? 네, 다 확보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끝장을 내야겠어. 저녁 때 지영이가 돌아왔어요. 얼굴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무슨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요. 요즘 노인분들 우울증 많이 오시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 벌써 시작하는구나. 난 괜찮아. 그래도 검진은 받아보세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됐어. 지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계획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내 방문을 살짝 열고 엿들었습니다. 안 돼. 시어머니가 병원 가시는 걸 거부하셔. 지영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 민준이가 물었어요. 변호사가 말하길 강제로라도 모셔가야 한대. 그래야 진단서를 받을 수 있대. 강제로요? 응. 119 부르면 돼. 자해 위험이 있다고 하면 정신병원으로 데려간대. 이 여자가 정말로 그럴 생각이구나.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은이가 말했어요. 심해? 2,600억이 걸린 문제야.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친척들이 가져갈 거야. 지영이의 목소리가 냉정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멀쩡하신데 지훈이도 망설이고 있었어요. 멀쩡해 보여도 70살이야. 치매 초기 증상이 있을 수 있어. 의사한테 잘 말하면 진단서 받을 수 있대. 계획이 구체적이었어요. 이미 다 짜놓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 실행할 건데? 민준이가 물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그날 내가 병원 예약해놨어. 금요일. 이틀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몇 시에 오시겠어요? 지금 당장. 1시간 후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탐정이 보내준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이건 심각한데요. 변호사가 놀란 표로 말했어요. 대책이 있나요? 있습니다. 먼저 여사님 정신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재산관리인을 법적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재산관리인요? 네, 신화그룹 비서실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 지정하시면 며느리분이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증거로 확보해 두세요. 필요하면 고소도 가능합니다. 고소요? 네, 재산 편취 미수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정신건강의학과에 갔어요.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70세 치고는 인지 능력이 매우 우수하시네요. 소견서 써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변호사한테 전달했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금요일 아침 지영이가 들뜬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실 시간이에요. 무슨 병원? 제가 예약해드렸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요. 안 가. 어머니, 가셔야 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강압적으로 변했어요. 싫어. 그럼 할 수 없죠. 지영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119죠? 저희 시어머니가 자해 위험이 있어서요.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정말로 119에 신고했어요. 3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환자분이 어디 계세요? 여기요. 지영이가 나를 가리켰어요. 구급대원이 나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환자분이세요? 멀쩡해 보이시는데요. 치매 초기예요. 자해 위험이 있어요. 지영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할머니,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구급대원이 나한테 물었어요. 없어요. 나 멀쩡해요. 보호자님, 환자분이 거부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병식이 없는 거예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신고 접수해서 왔습니다. 김순희 여사님 계십니까? 제가 김순희입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았는데요. 재산 편취 미수건으로요.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 소리예요? 서지영 씨죠?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지영이에게 다가갔어요. 잠깐만요. 무슨 일인지 설명 좀. 여사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입니다. 증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탐정이 확보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단 서에 가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이 지영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구급대원들도 황당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 아내가 한 짓이야. 무슨 소리예요?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지영이가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 가족회의에서 나눈 대화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이제 선택해. 내 아내 편을 들 거면 함께 나가. 내 편을 들 거면 남아.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대답해. 저는 어머니 편입니다. 확실해? 네. 제가 아내를 잘못 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은이와 지훈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저희도 잘못했어요. 앞으로 진짜로 바뀔 거야? 네. 맹세합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영이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증거가 확실해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신화그룹 상속녀 며느리 재산 편취 시도로 구속. 전국적인 뉴스가 되어버렸어요. 지영이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민준이가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혼하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진짜 효도하겠습니다. 이제 집안이 정리되었어요. 며느리는 감옥에 가고 아들과 손주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지영이가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민준이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청소를 했고, 하은이는 아침마다 내 방문을 두드려서 안부를 물었고,
지훈이는 게임을 끊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끊어낼 것인지. 월요일 아침 신화그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수 비서실장이었어요. 여사님, 다음 주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무슨 안건인데요? 제욱 부회장이 회장 승계를 공식화하려고 합니다. 여사님 의견이 필요합니다. 재욱이가 회장이 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그는 자격이 없었어요. 이사회에서 보여준 불투명한 재무 처리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이번 이사회가 모든 걸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신화그룹도 내 가족도. 그날 오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내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민준이가 들어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요즘 매일 이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저를 용서 안 하실 건가요? 용서? 그게 그렇게 쉬운 거야? 알아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30년 동안.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피는 못 속여요. 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맞아, 민준이는 내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일어나. 네. 일어나라니까. 민준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목요일 이사회 끝나고 다시 이야기하자. 그때 최종 결정할게. 정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아니라 심판이야. 그때 너희 운명이 결정돼.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목요일까지 더욱 잘하겠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어요.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자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손질했고 액세서리도 제대로 갖췄어요. 거울을 보니 완벽했어요. 70살 할머니가 아니라 재벌가 상속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9시 강민수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더 큰 차였습니다. 마이바흐 최고급 모델이었어요. 여사님,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 회장님 전용차를 준비했습니다. 고마워요. 차를 타고 신화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도시에서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고 있었어요. 본사에 도착하니 이번에는 더 많은 언론이 와 있었어요. 지난번보다 2배는 많았습니다. 김순희 여사님, 며느리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욱 부회장 승계에 찬성하십니까? 상속 재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민수가 길을 열어주며 안내했습니다. 이사회실에 들어가니 모든 이사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재욱이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가 앉았던 자리였어요. 내가 들어가자 모두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재욱이도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이모님 오셨군요. 응. 내 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이번에는 더 좋은 자리였습니다. 상석 바로 맞은편이었어요. 재욱이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저의 회장 승계건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대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제가 신화그룹을 이끌어가려 합니다. 재욱이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이사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대부분의 이사들이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김순희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이가 나를 쳐다봤어요. 도전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반대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반대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 이사회에서 질문했던 200억 원 해외 투자건 아직 답변 못 들었어요. 재욱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투명한 설명을 못 들었어요. 구체적인 내역을 보여주세요. 그건 기밀 사항이라서. 기밀이요? 이사한테도 못 보여줄 기밀이면 뭔가 숨기는 거 아닌가요? 재무이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모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회장이 되려면 투명해야죠. 재욱이가 이를 악물었어요. 바로 그때 강민수가 들어왔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중요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무슨 자료죠? 재욱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재욱 부회장님의 해외 투자 내역입니다. 여사님께서 요청하셔서 조사했습니다. 강민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200억 원은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재욱 부회장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건 누명입니다. 재욱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페이퍼 컴퍼니 등기부등본, 모든 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재욱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모님, 이걸 왜? 오빠가 평생 일군 회사야. 제대로 된 사람한테 물려줘야지. 그럼 누구한테 물려주시려고요? 설마 이모님이 회장하시려는 겁니까? 아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명예이사로만 있을 거야. 하지만 회장은 투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해.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재무이사님, 당신이 회장해요. 재무이사가 깜짝 놀랐어요. 저요? 당신이 제일 깨끗하고 능력도 있어요. 지난 10년간 회사 재무를 투명하게 관리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사님들도 동의하시죠?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재욱이의 비리가 드러난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재무이사님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대부분의 손이 올라갔어요. 가결되었습니다. 재욱이가 허탈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모든 걸 잃은 거였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신화그룹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투명한 경영, 정직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김순희 여사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명예이사로서 회사를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상속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계획입니다. 전액 기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부는 가족에게, 일부는 자선사업에 쓰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준이와 손주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가족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내 앞에 섰습니다. 앉아. 모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오늘 내가 결정을 내렸어. 민준이가 숨을 삼켰어요. 민준아,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마지막 기회를 줄게.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하겠습니다. 지영이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 이혼 확정될 때까지 면회도 가지 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힘으로 살아. 내 돈에 의지하지 말고. 내 어머니, 하은이, 지훈이, 손주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너희도 마찬가지야.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 알겠습니다, 할머니. 다만 학비랑 생활비 정도는 지원해 줄게. 하지만 사치품은 안 돼. 감사합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너희들 명의로 만든 신탁이야.
월 300만 원씩 생활비가 나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제대로 살아야 해. 1년에 한 번씩 심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중단해. 민준이가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 이건 마지막 기회야. 다시는 없어. 알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모든 게 끝났어. 30년간의 참음, 며느리의 배신, 신화그룹 정리까지. 하지만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했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어요. 오빠가 저기서 지켜보고 있을까? 오빠 잘했지? 내가 일군 회사 제대로 된 사람한테 물려줬어. 혼잣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외로웠습니다. 2,600억 원이 있어도 명예이사 직함이 있어도 결국 나는 혼자였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들어와. 민준이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차 한 잔 드세요. 고마워. 민준이가 내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그래. 네, 제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진짜 효도할게요. 약속합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뭔지. 돈이 아니라 인정이었어요. 가족의 인정, 세상의 인정.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로부터 정확히 365일이 지난 아침이었어요. 오늘은 내 700번째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청소하러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오늘 모든 걸 결정했었죠. 가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그리고 그들은 정말 변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일출이었습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보는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어요. 이곳이 진짜 내 집이었으니까요. 오전 7시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였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응, 깨어 있어.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손에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역국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민준이가 요리를 배웠다고 했었죠. 지난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요리학원에 다녔어요. 고마워. 국을 한 숟갈 떠서 먹어봤어요. 짠 것도 싱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적당했어요. 맛있네. 정말요? 다행이다. 한 달 동안 연습했어요. 민준이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1년 전 그 계산적이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영이는 어떻게 됐어? 이혼 확정됐어요. 지난달에. 면회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요. 민준이가 약속을 지켰어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영이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형기는 얼마나 남았어? 2년 더요. 재산 편취 미수로 3년 선고받았거든요. 지영이는 완전히 망했어요. 출소에도 정가자 신세였고 명품도 남자도 모두 잃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거실로 나왔어요. 하은이가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뭐 하고 있었어? 포트폴리오 만들고 있어요. 다음 주에 면접이 있어서요. 하은이는 1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어요. 명품 집착을 버리고 진지하게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3군데 회사에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잘 될 거야.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이는 이미 집을 나가 있었어요. 자취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서 대학 다니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그래, 고마워. 제가 첫 월급으로 선물 샀어요. 별거 아니지만 지훈이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번 돈으로 선물을 산다는 게 신기한가 봅니다. 기대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오후에 신화그룹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민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여사님, 분기별 보고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알겠어요. 명예이사로서 분기마다 회사 경영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새로 취임한 회장은 정말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감사위원회에서 여사님께 감사패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감사패? 네, 회사 정화에 기여하신 공로로요. 재욱 전 부회장 비리를 밝혀내셔서 회사가 바로 설 수 있었다고요. 재욱이는 횡령죄로 5년을 선고받았어요.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한때 재벌가 후계자였던 남자가 완전히 몰락한 거였어요. 사양할게요. 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사 전 직원이 여사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저녁 6시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민준이, 하은이, 그리고 지훈이까지. 오랜만에 보는 지훈이는 많이 말라 있었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어때? 힘들긴 한데요, 뿌듯해요. 제 돈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지훈이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첫 월급으로 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할머니, 죄송해요. 1년 전까지 정말 못된 손자였어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민준이가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어요. 갈비찜, 잡채, 여러 반찬들. 모두 민준이가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자, 건배합시다. 어머니 생신을 축하하며. 민준이가 음료수 잔을 들었어요. 모두 따라서 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사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하은이와 지훈이도 외쳤어요. 식사를 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민준이는 진짜로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한테 인사하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 의견을 존중했어요. 하은이는 명품 집착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취업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게임을 끊었어요. 물론 가끔은 하지만 예전처럼 중독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어머니, 그동안 월 300만 원씩 받았는데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응? 저희가 아껴서 모았어요. 1년 동안 거의 안 쓰고. 왜?
어머니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걸로 민준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요. 어머니 이름으로. 너희가 받은 돈을? 네, 어머니가 베푸는 걸 보면서 저희도 배웠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로 변한 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가 나왔어요. 초 71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소원 빌으세요, 어머니. 민준이가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71개의 촛불이 반짝였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까? 생각해보니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가족의 사랑, 인정, 존중, 모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만 계속되게 해주세요. 소원을 빌고 초를 껐어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밤 10시쯤 하은이와 지훈이가 돌아갔어요. 민준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어요.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영이의 구속, 재욱이의 몰락, 그리고 가족의 변화.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수확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요. 서랍을 열어서 1년 전에 쓴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마지막 심판을 내렸다. 가족들에게 기회를 줬다. 과연 변할까? 모르겠다. 하지만 믿어보기로 했다. 1년 전 내가 쓴 글이었어요. 그때는 반신반의했었죠. 새 페이지에 펜을 들었어요. 1년이 지났다. 그들은 정말로 변했다. 진심이 느껴진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잠들기 전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였어요. 들어와. 민준이가 들어와서 내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1년 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이잖아.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희는 계속 썩은 인간들로 살았을 거예요.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할게요. 약속합니다. 믿어.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어머니는 행복하세요? 행복.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2,600억 원이 있고 명예이사 직함이 있고 가족의 사랑도 받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행복한 상황이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민준이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민준이가 나간 후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행복한가? 1년 전에는 복수만 생각했어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화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갔어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지영이를 면회하러요. 면회실에 들어가니 지영이가 앉아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놀라서 말을 더듬었어요. 왔어. 왜? 왜 오셨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알아.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후회해도 늦었어요. 2년 더 있어야 해요. 시간은 많아. 2년 동안 반성해. 네. 그리고 나올 때 연락해. 도와줄게. 지영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정말, 정말이세요? 정말이야. 넌 한때 내 며느리였잖아. 지영이가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후회와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교도소를 나와서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어. 이제는 용서할 시간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화그룹 빌딩 앞을 지나갔어요. 30년 전 내가 떠났던 곳, 1년 전 돌아온 곳. 차를 세우고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63층까지 뻗어 있는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잘 지내? 내가 남긴 회사 잘 지켜지고 있어. 그리고 나도 잘 살고 있어. 혼잣말을 하면서 미소 지었어요. 한 달 후, 나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자선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김순희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1,000억 원을 출연했어요.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까지. 김순희 이사님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신임 회장이 축사를 했어요. 1,0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사회에 환원하신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하지만 나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못 가져가는 돈이야.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맞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재단 설립 축하드려요. 고마워. 어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뭐가? 모든 걸 가지셨는데도 베푸시는 모습이요. 민준이의 말에 생각했어요. 정말 모든 걸 가졌을까? 돈은 많아요. 명예도 있어요. 가족의 사랑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였어요. 30년간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71년을 살았다. 처음 70년은 남들을 위해 살았다. 마지막 1년은 나를 위해 살았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다. 이게 진정한 승리구나.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복수였고 완벽한 승리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오늘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